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오늘은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꽤 많은 의문점을 품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찰의 시선으로 사건의 발생과 해결 과정을 쭉 따라가 보고 그 이후 몇몇 의문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6년 8월 1일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기도 안성시의 한 동네에 살고 있던 50세 최모 씨는 담배를 피우러 잠시 집 밖에 나왔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옆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최 씨의 신속한 신고로 불은 18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안에서는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던 부부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흥건한 핏자국이었습니다. 만약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것이라면 피가 날 리가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고 경찰을 불러 함께 현장 감식을 실시합니다. 먼저 경찰은 거실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남편 A씨의 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피웅덩이 위에 엎드려 있던 시신에는 목과 가슴, 그리고 겨드랑이 등 총 4곳에 칼로 찌른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안방의 침대 위에 있던 아내 B씨의 시신도 살펴봅니다. 아내의 시신에서도 여러 상흔이 발견됩니다. 목 부위에는 칼로 인한 상흔이, 그리고 머리에는 3차례 둔기로 생긴 상흔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재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 호흡기에서 발견되는 그 흐름이 부부에게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두 구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곧장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단순 화재 사고가 처참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자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자인 최 씨에게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최 씨는 여러 매체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현장 주변에서 수상한 인물을 목격하지는 못했고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도 이럴타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문이나 머리카락, 발자국 등 아무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했으나 범인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웃들과 가족 등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투입된 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들은 따로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피해자 분석부터 진행했습니다. 이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왜 이 부부가 범행 대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좋은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부부는 집과 토지 등 2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모 대학에서 교직원 생활을 했었고 정년퇴임을 한 이후에는 연금을 받아 생활해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웃과 자주 교류를 하며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들은 하나같이 부부가 워낙 선한 사람들이라 원한 같은 것을 살만한 인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러들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인 7월 19일 사건 현장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야간에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7월 19일 오전 3시경 C씨의 집에 누군가 담을 넘어 침입해 2층에 설치된 CCTV에 검정 레커 스프레이를 뿌린 뒤 집 안으로 침입을 시도했으나 집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벨이 울리자 도망간 사건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 동네의 과거 사건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과거 3년간 강도나 절도 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프로파일러들은 3년간 단 한 건의 강도나 절도 범죄도 없던 이 동네에서 비슷한 시기에 주거 침입을 시도한 범행이 2건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 역시 사망한 A씨 부부 집과 함께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분석이 끝난 프로파일러들은
다음으로 범행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안방 침대 주변에는 충격으로 인해 피가 튄 흔적인 비산혈흔이 침대보다 낮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즉 B씨가 서 있는 상태가 아닌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둔기에 맞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부검 결과 B씨에게서는 아무런 반항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습적으로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편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던 A씨의 시신에서는 다수의 반항은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안방에 있던 아내 B씨를 먼저 살해했고 그 소리를 들은 남편 A씨가 작은 방에서 나오자 몸싸움 끝에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금품을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으나 발각되자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범행 동선까지 재구성한 프로파일러들은 구체적으로 범인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적 근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몰린 사람이며 A씨 부부와 C씨의 생활 수준과 집안 사정을 아는 인물, 즉 이들과 면식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이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모습은 그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단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8월 9일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변 풀숲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과 망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도로변과 인접해 있는 야산에서 범행 당시 범인이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옷을 발견합니다.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국과수에 흉기와 옷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후 3시 30분경 119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상행동을 파악하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 신고 전화를 받은 소방서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인물이 바로 그 소방서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부부 방화살인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최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방서 직원은 곧장 수사팀에 연락해 최씨가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수사팀은 중요 참고인이 사망하면 사건이 더욱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최씨에 대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경찰들은 최씨의 차량을 추적했고 오후 4시 40분경 한 복도식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파트 높은 층으로 올라가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감이 든 경찰은 순간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차량이 아파트 202동과 203동 사이에 주차해 있었는데 최씨가 둘 중 어느 동으로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경찰은 팀을 나누어 일부는 CCTV로 확인하러 가고 나머지는 202동으로 향했습니다. 202동으로 향한 이유는 주차장에서 봤을 때 202동은 복도가 보이고 203동은 복도가 반대편에 위치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최씨가 복도가 보이는 쪽으로 갔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꼭대기층인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난간 밖으로 이미 한쪽 다리를 넘겨 뛰어내리려는 최씨와 맞닥뜨린 것입니다. 경찰은 재빨리 뛰어가 최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놓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을 비틀어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버둥 치던 반동 때문인지 14층 난간에 부딪힌 뒤 안쪽 복도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곧장 14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경찰이 14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최씨는 난간 바깥쪽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또다시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얼른 최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다시 경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씨는 바로 전과 똑같이 13층 난간에 부딪혀 안쪽 복도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바로 13층으로 뛰어내려갔고 다시 난간을 넘어가려는 최씨를 끌어안아 더 이상의 자살 시도를 막습니다. 최씨가 2차례나 목숨을 건지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자살하려고 제초제도 소량 마셨다고 하자 곧장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경찰이 대체 왜 자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최씨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8월 1일 평소 가깝게 지내던 A씨 부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이 자신이며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 참고인이라고만 생각했지 범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범행 동기부터 범행 과정까지 순순히 자백합니다. 최 씨는 상습 도박으로 거액의 빚이 생겼고 이 때문에 제2, 제3 금융권까지 손을 벌린 상태여서 빚이 2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나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과 8월 1일 범행 모두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 시인했습니다. 최 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A씨 부부가 집에 창고를 열어두는 것을 알고 있었고 8월 1일 새벽 창고를 통해 집에 들어간 뒤 안방에 들어가 아내 B씨를 망치로 가격해 쓰러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거실로 나가자 작은 방에서 나오던 남편과 마주쳤고 몸싸움 끝에 칼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나자 다시 안방으로 향해 아내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뒤 작은 방에서 거실까지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고 다시 창고를 통해 집을 빠져나온 후 소방서에 직접 신고했다고 범행 과정을 밝혔습니다. 결국 최 씨는 강도살인, 특수강도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최 씨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저지르기 힘든 잔인함 등을 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최 씨의 변호인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초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불을 질러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에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직 함께 생각해볼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최 씨는 대체 왜 직접 신고를 한 것일까요? 사실 불을 질러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려고 한다면 더 오랜 시간 불에 타는 것이 최 씨 입장에서는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남은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어떨까요? 불을 지른 것이 증거인멸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용의선상에서 빠지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을 지르고 스스로 신고해 최초 신고자라는 위치에 서게 되면 용의선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화재로 인해 집이 전소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는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생각해볼 문제는 범행 동기입니다. 최 씨가 정말로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한 것일까요? 최 씨가 상습 도박으로 2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매월 원금과 이자로 55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했다고 하기에는 범행 양상이 조금 이상합니다. 거의 모든 금품 목적 강도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사람을 맞닥뜨리면 위협만 하거나 빠르게 제압하는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범행 목적이 금품을 챙겨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범행은 남편 A씨의 경우 몸싸움을 하다 살해하게 되었으니 여러 차례 상흔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내 B씨의 경우 머리를 둔기로 3차례나 가격했고 심지어 신음소리가 나자 목을 찔러 확실하게 살해까지 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 죽인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최 씨는 복명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최 씨가 A씨 부부의 집에서 챙겨간 금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흉기를 2가지나 챙겨간 것 역시 이상합니다. 위협만 하는 것이라면 흉기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2개를 들고 다니면 금품을 챙기는데 걸리적거릴 수 있습니다. 최 씨는 7월 19일 C씨의 집을 침입할 때도 칼과 망치를 모두 챙겨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은 A씨 부부 살인사건이 발생한 8월 1일이 A씨 부부가 가족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부부와 가까이 지내던 최 씨라면 부부가 가족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설령 여행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바로 옆집이었으니 부부의 모습이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집을 비웠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품 목적의 범행이었다면 부부가 집을 비웠을 때 범행을 하는 것이 훨씬 범행이 쉽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굳이 부부가 집에 돌아온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최 씨의 범행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최 씨의 메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범행 전 최 씨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이 메모의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충동, 괴물, 빚, 노름, 책임, 거짓된 모습, 내가 누구인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너무 무서워, 사람일까 괴물일까, 내 마음속에는 악마가 있는 걸까? 그리고 메모 두 번째 장에는 나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 갑자기 찾아온 충동, 그동안 참으려고 애썼는데 마지막에 참을 수가 없었다 등의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왜 저런 메모를 남겼느냐고 물었지만 최 씨는 그냥 그 단어가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메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정말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혹시 최 씨 마음속에 살인 충동이 내재되어 있다가 거대한 빚을 진 상황이 일종의 도화선이 되어 폭발한 것은 아닐까요?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의문은 정말 재판부의 판단대로 최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이 맞는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재판부는 최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7월 19일에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8월 1일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그가 잡히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의 범행이 금품 목적이라고 해도 아무런 금품을 훔치지 못해 빚은 그대로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의 범행의 목적이 살인이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연쇄살인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의문은 그가 정말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그 이유는 정말 죄책감이 맞을까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자살 소동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아 8월 9일 흉기와 옷이 발견되어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다음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구나 흉기와 옷이 발견된 곳은 최 씨의 선산이었습니다. 8월 10일 최 씨는 선산에 올라 자살하려고 제초제를 마셨으나 예상과 달리 아무 반응이 없자 아파트로 가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자살로 이르는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최 씨가 마신 제초제는 제초제 중에서도 독성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레펠 구조 훈련을 하는 소방관에게 아파트 15층 난간에 매달려 바로 아래 난간을 통해 안쪽 복도에 떨어지는 것은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들자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계획적으로 일종의 쇼를 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아무리 독성이 약한 제초제라고 해도 마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맨몸으로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는 척하는 것도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하는 레펠 훈련과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의 치밀함 때문에 이 의문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는 두 건의 사건을 저지르면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우연히 화재 현장을 목격한 척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다음 날인 8월 2일 저녁 자신이 살해한 A씨 부부의 장례식에 찾아가 조문을 하면서 유족들에게 자신이 최초 신고자라고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밀한 범행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연기까지 했던 최 씨가 갑자기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 점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정말로 자살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유족들은 나중에 최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모두 경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가 현직 소방관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은 최 씨가 최초 신고자로 모 언론사와 한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씨 부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 씨가 한 답변입니다. 원래 착하시면 착하세요. 이런 인터뷰를 한 그가 바로 범인입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잔맛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최 씨는 2009년부터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섰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했던 것이 2013년부터는 판돈 규모가 커지고 도박판이 열리는 횟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3년 이후 3년간 판돈 규모만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 씨는 동료 소방관들과의 도박에서 거액의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와 함께 수년간 억대 도박을 벌인 서모 씨 등 동료 소방관 5명은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동료 소방관 5명에 대해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서 씨 등 돈을 딴 소방관 2명에게는 4,113만 원과 2,059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금액이 많고 오래 지속돼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이르렀고 강도살인 피고인인 최 씨의 범행에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베테랑 소방관 다수가 한꺼번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형을 선고하기에는 그 손실이 크다고 생각된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 및 구급 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실시한 심리분석 결과 최 씨에게서 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사이코패스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의 자살 시도는 확실히 다르게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